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제 재보선이 있었죠. 예상대로 이른바 빅3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딱 두 가지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 것을 놓고 안철수 신당이 뜨는 것 아니냐.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후보가 당선된 것을 놓고 이 사람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망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런 전망은 맞을까요? 잠시 후에 이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탈탈 인터뷰는 이른바 댓글 알바의 세계, 이걸 한번 집중 정명해보는 이런 시간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오늘 탈탈 인터뷰의 주제는 댓글입니다. 여러분, 댓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이 시발단? 그다음에 국정원? 아마 이런 게 떠오르시겠죠. 물론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한데 오늘 저희는 아마 이 시발단이나 국정원에서 촉발됐던 이 댓글의 세계를 한번 총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불거졌던 이 정치성 있는 댓글의 세계는 논외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댓글 알바라는 단어도 같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 어두운 이 댓글의 세계를 한번 전명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귀에 익은 그런 분이십니다.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외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IT 하면 우리 곽동수 교수님께서 또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또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진짜로 저는 객관적인 얘기 아니면 하지를 않습니다. 네. 요즘 자주 듣다 보면은 예. 김정대 편집장하고 할 때나 안 그러면은 그 정치 토크 할 때는 객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좋던데요. 저는 들으면서. 그렇습니까? 네.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 통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왜 갑자기 전투 모드를 이렇게 아니요. 불러일으키고. 자, 아무튼 이 댓글의 세계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부터 댓글 알바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사실 네. 실체가 별로 잡힌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정원 그 직원의 선거 여론 조작 사건, 여기서 이제 그 일단이 드러난 거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여러 번 짚었으니까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 이 댓글에 말 그대로 순수한 독자가 이 댓글을 다는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기 이 조직적인 개입 내지 의도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요. 실제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이미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비즈니스가? 네. 예.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무기로비 설명하셨을 때 예. 뭔가 사업체가 일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일반 에이전트지만 네. 그 조직적으로 그걸 꾸미는 사람들을 로비스트다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렇죠. 아이고, 우리 예청자이시오. 네. 예. 그것만 들었습니다. 많이 못 듣고. 월요일 코너가 워낙 인기라. 예. 그 똑같은 비즈니스가 있었을 때 상황을 가정해 보죠. 수많은 자금이 들어갔고 예. 성공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투자자들에게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영화 같은 경우 혹은 네. 뮤지컬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지도가 높은 감독이나 배우를 쓰지 못할 경우에는 평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쟁작이 걸려서 경쟁작이 굉장히 큰 상업 영화나 예. 이렇다 그러면 맞수 관계에 있는 뭐 CJ와 롯데 이런 데가 대립이 됐다고 하게 되면 그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 홍보전만으로도 고가의 평가가 될 수 있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댓글을 달아줄 수가 있고 두당 얼마고 티가 안 나게 해줄 수 있고 얼마부터 얼마까지 기간 동안 어떻다라고 제의를 한다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지만 그게 관행화가 됐다면 그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그러면 누가 그걸 제의를 합니까? 그 업체에서 제의를 하는 거겠죠?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네.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큰 기업들이 먼저 제안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좀 돈이 되거나 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재택 알바식으로 퍼지면서 대행사가 생겼습니까? 그럼요. 인터넷이 생착됐던 게 국내 들어온 게 96년이니까 그렇죠. 99년서부터 활성화됐다고 따져도 벌써 14년, 5년이 되는 겁니다. 예. 그 기간 동안 여러 산업 분야가 있었지만 가장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대금을 받을 수 있고 예. 또 끊임없이 교체가 되더라도 댓글 잘라붙이는 거나 클릭하는 정도는 별게 아니니까 해가면서 예. 스스로 뛰어든 대학생 알바사부터 예. 소위 인터넷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시라고 얘기하는 기업체까지 이 오. 블로거들을 포함해서 댓글까지 하는 쪽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 조직적으로 그 대행사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 대행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네. 블로거를 통해서 블로거 글로 홍보를 해주거나 예. 그중에 몇 명 정도 집어넣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요즘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지만 실명제를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댓글을 달아서 어떤 특정 게시물을 눈에 띄게 하거나 상품을 돋보이게 하거나 네. 검색어 순위에 올라가는 듯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실효성을 반영한 쪽에선 당연히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뭐 대놓고 글자당 얼마 몇만 개 글을 올리겠습니다라는 걸 다 세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검색어에 어느 세월에 다 세워요. 그렇죠. 예. 어디에 올렸다는 보고하는 보고서를 받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예. 인터넷 대행사 가운데선 이런 아주 생계를 걱정해야 되거나 저렴한 고무에서는 인터넷 댓글 비즈니스를 하는 쪽들도 있고요. 그래요? 이게 불거졌던 게 비즈니스 영역에선 이럴 수 있습니다. 예. 영화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약합니다. 예. 그럼 대행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멀티플렉스의 직원들의 티셔츠를 그 영화 포스터로 도배하거나 그렇죠. 그거 인터넷에 봤어요. 브로셔를 보내거나 예. 뭐 커피 체인점에 유인물 놓는 식으로 예. 인터넷에도 홍보 전단 뿌리듯이 댓글 알바 부대를 동원하는 것인데요. 잠깐만 여기서 좀 전에 이제 인터넷 에이전시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은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고 경영이 붙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로 시작했던 쪽입니다. 아, 홈페이지 제작해주다. 네, 그렇게 되다가 거기서 분화되면서 예. 만들어준 걸 어떻게 홍보 대행해야 되는 쪽이니까 예. 연예 비즈니스에서도 코디라는 이름으로 머리하고 옷하고 이런 걸 다 해준 쪽이 헤어도 바뀌고 또 패션 컨셉 잡는 사람 따로 있고 옷 예. 빌려주는 사람 따로 있고 세분화된 것처럼 아. 이 댓글이나 소위 인터넷에서 뜨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의 사람들끼리 나온 게 인터넷 댓글 에이전트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에이전시가 몇 개나 활동하고 있고 이런 거 뭐 집계가 불가능하죠? 그럼요. 이게 한 사람이 사무실을 얻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쪽들도 있지만 네. 아름아름으로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댓글을 쓰기도 하고 너댓게 아이들 쓰는 1인 수작업서부터 네. 그런 거서부터 예. 뭐 한 3, 40명 정도를 거느리고 하는 쪽들이 나가다가 오. 불거지게 됐던 게 이 영화 쪽에서는 예. 평점이 의외로 낮게 나오거나 예. 개봉하지도 않고 시사도 안 했는데 굉장히 떨어질 때 이게 뭘까에 대해서 예. 영화판과 연예계를 중심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아하. 그러다가 대선의 계절을 치르면서 조직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게 돈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정치판에서 네. 사이버 쪽에 거래되는 게 뭐 없을까 하다가 예. 뭐 알바단 저는 그 생계형 알바단은 어떤 식으로든 딴 데 전업을 해주고 싶지만 네. 이 중간에서 거간하듯이 비용을 받아 챙기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예.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요한 클라이언트 가운데 하나가 정치권이라고도 봐야겠네요. 실제로 정치권에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네. 가격도 많이 낮아졌고 아. 그리고 물 흐리는 쪽들도 많은데 이걸 보고 자란 쪽에서는 예. 또 다른 형태의 자생적으로 예. 만들어내는 그런 댓글들까지 달리고 있어서요. 그러면 거래 유형이 참 여러 가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영화판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영화를 평점을 몇 점까지 올리면 성과급을 얼마 주겠다. 이런 식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비즈니스나 투자했던 대행사 같은 경우는 보통 홍보 대행하면서 예. 주연 배우와 만남을 하거나 이 초청 시사회 같은 걸 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할 때 홍보하는 쪽에서 알아서 예. 재하청 같은 걸 주는 거죠. 예. 인터넷까지도 함께 해드립니다. 예. 라고 거래하는 쪽에서 예. 홍보용 홈사이트를 만들던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 영화 홍보 페이지를 만드는 쪽에서는 그런 일까지 하지 않습니다만 거래돼 있는 쪽들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것들도 적지 않고요. 요즘은 이 영화보다는 오히려 뮤지컬 쪽이 더 합니다. 그래요? 네, 주연 배우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 더블 캐스팅이 아니라 요즘 4, 5까지 그렇죠.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많은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예.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남아있는 표를 알리거나 네. 작품에 대해서 알리는 댓글들도 꽤 많은데요. 네. 연예면 기사만이 많았었다면 댓글이 많은 정치 쪽은 닫혀 있지만 활성화된 커뮤니티 뭐 여러 가지 언급됐던 그런 데에서는 댓글 부대로 보이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건 뭐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요? 댓글 부대들은 정시 근무를 합니다. 대부분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쉬는 동안은 활동이 없고 요즘은 거기에 트위터, 페이스북까지도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연예인 얼굴이나 인형이나 이런 게 올라가 있으면 의심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콘텐츠가 홍보나 마케팅에서 좋은 제품 있는 소개했다는 쪽이라든가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가 아주 적극적인데요. 뭐 서로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서이추라고 얘기하고요. 지나다가 우연히 발견한 블로그인데 참 유용한 내용은 잘 봤습니다. 라는 똑같은 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으로서 자동 댓글을 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방문자 한 3,000명 이상 되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글이 조회수가 좀 높다 싶게 되면 자동으로 댓글 다는 것들이 조회수 순위를 타고 들어와서 글 잘 봤습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이 정치나 민감한 게 아니라면은 자동 댓글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어서 요즘은 그런 쪽이 확실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붙었으면 비즈니스가 된 거죠. 여기서도 그 기술이 진척이 되면서 또 인력이 축출당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큰일이에요, 진짜. 갈수록 이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얘기하면서 민감한 댓글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보다 무성의한 쪽들도 많습니다. 그 글을 어떤 글을 올라서 다음 뷰라든가 조회수가 많은 글들 밑에 보게 되면 예외 없이 쇼핑몰 판촉이 붙어 있거나 성형수술이 있거나 대출 관련된 게 있거나 혹은 상품 정보를 한다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아이디가 다 다른데 이게 보다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적하기가 쉬운 편인데 어떤 댓글을 달아서 의심됐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그 글을 서로 전달하는 리트윗이라고 하죠. RT 방식으로 나갔던 걸 보다 보면은 거의 같은 데서 나오게 아니고서는 별거 아닌 글이 똑같이 리트윗되거나 똑같이 밀어내는 걸 했을 때 평소에 알바로 위장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글들도 좀 합니다만 거기에 정치 같은 글이 한두 개가 들어가거나 혹은 그 각 진영의 선두주자로 돼 있는 쪽이 있죠. 진보에선 뭐 조국 공주영 이회수 선생님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는 쪽이나 저쪽은 변희재 씨로 대표되는 이런 쪽들에 대한 글들을 서로 퍼나르게 해가면서 이게 조직적인 프로그램까지는 아닌데 누군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질 수 없다. 이 정황상의 증거는 너무 병백해 보이는 게 나오고요. 상당히 지금 민감한 데를 지금 건드리고 계세요. 네, 뭐 어차피 조직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그 경제 영역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추정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 영세한 쪽에서 많고요. 영세한 쪽? 네. 예컨대 뭐 재형저축 같은 거를 전부 다 내놨는데 금융권이 내놔서 알바를 쓰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쇼핑몰끼리 경쟁이 첨예하거나 소위 신상의상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100분 토론에 나가서 김종배 선생의 화제가 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김종배 옷차림의 비밀은 이런 블로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가보면 기사의 한 부분을 껴있고 나머지는 쇼핑몰 홍보하는 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고 그거를 스스로 퍼나르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연계를 시키고 댓글에서 링크를 달고 봤어요. 검색어에서 예컨대 며칠 전에 나왔던 톱스타의 열애설이 나왔을 때 김민희의 옷은 그다음에 뭐 연애 관련된 것은 조인성이 했었던 패션은 과연 어떤가라고 하면서 그 밑에 엉뚱하게 몸에 좋은 건강식품 링크가 달려 있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사업 영역을 나름 확장하는 그걸 확장이라고 부르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렇게 다변화시키는 인터넷에 저는 그걸 쓰레기 글이라고 부르는데요. 분리수거도 아까운 그런 쓰레기 글들을 양산해 가면서 조회수에 편승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안타까운 사이버 문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거는 이 경제나 정치, 사회, 문화 이런 쪽은 해외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네티즌들이 활성화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만이 못 돼서 나빠서 뭐 민족성이 어때서 국민성이 어때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몇 년 앞서서 나가는 쪽입니다.
미국도 그래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쪽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전 세계에서 디지털 분야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미국도 이제 되니까요. 댓글 알바 부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 알바라기보다 그쪽은 자봉 형태죠. 아, 예컨대 오바마가 났던 첫 번째 선거에서 예. 이 자원봉사 형태로 조직화돼서 그렇죠. 얘기를 만들어냈었는데 예.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릅니다. 지역 선거에서 그냥 댓글만 많이 달아서 이 후보가 뛰어나갔고는 안 되니까 네. 후보에서 알고 싶으면 이 링크를 타고 오면 지역에 있는 무슨 모임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쓰면서 조금은 생산적이고 괜찮은 쪽에 간다면 예. 우리는 그 어떤 상가 같은 데서 호객행위로 들어오세요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물건을 제대로 소개 못할 때 왜 붙잡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댓글도 그렇습니다. 붙잡아는 놓고 링크는 타고 가봤는데 도대체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나 제품의 홍보가 잘못돼 있거나 예. 악성 코드 같은 게 씹는 게 있어서 예. 요즘 이쪽도 아주 굉장히 큰 걱정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요? 자, 근데 한번 정치 영역으로 가볼까요? 정치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심증은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 동일한 아이디의 사람이 거의 동일한 레파토리로 계속 그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고 네. 트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당이나 이런 데서 이른바 홍보부대 산하에 그렇게 댓글 부대를 운영을 하고 그 일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 정당 가운데서 한나라당 시절부터 디지털 정당이 있었고요. 네. 디지털 정당에서 홍보하는 글들을 썼지만 여기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예컨대 예. 박사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알아서 예. 자발적으로 글을 쓰는 게 많았었습니다. 예. 민주당은 디지털과 그 문성근 그 고문 같은 경우가 디지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정당을 만들자라고 네네. 외치긴 했지만 예.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의 조직화된 힘을 보여주는 데는 셀럽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었죠. 유명인들이 선두에서 말을 하면 그걸 퍼나르는 정도였고 아, 예. 자생적으로 나갔던 쪽이라고 봐야 되고요. 뭐 그 그거는 대신 댓글 알바는 아니죠. 네. 그러면. 예. 그 대신 의심되는 것들이 생겨난 게 이 커뮤니티로 옮겨가면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한편에서 이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지만 긴 글이건 짧은 글이든 자기만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대응할 때 똑같은 걸 잘라 붙이는 건 그냥 컷 앤 페이스트만 하면 되는데 네. 이게 자기만의 시각처럼 예컨대 국정원 댓글 예. 같은 경우에서 예. 이 댓글이 아니라 사실은 글을 올렸던 걸 보면 예. 나름 그래도 배운 티 내고 자극하지 않는 간도 내에서 예. 누군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예. 쓴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 그럼 그 얘기 나온 김에 네. 그래서 잠깐 샛길로 빠져서 이 국정원 직원의 글이라고 해야 됩니까? 댓글이라고 해야 됩니까? 글이죠. 아무튼 글. 썼던 글들을 보면. 뭐 품평을 좀 해주세요. 다른 거 다 관두고. 네. 그 글들의 수준을 보게 되면 독자들은 꼼꼼히 살펴보는 수능에 채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읽으면서 그럴듯하다 끄덕끄덕해야 되니까 예. 사실 온라인 글은 길면 잘 안 읽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이 쓰게 되면 한 서너 번 스크롤을 해야 될 정도로 보이는 글은 일단 안 읽는다고 보면 되는데 네. 10줄에서 12줄 내에 핵심만 찔러서 예. 두 갈식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야, 40 몇 번이나 70 몇 번이나 대단하네. 뭐 이런 통속적인 말을 친구인 것처럼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 저는 국정원이 개입한 게 댓글이나 쓰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 나름 고민하고 썼던 글, 그런 글 한 7, 8개 올리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가독성이 높은 글이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나름 읽을 수 있게끔 쓴 글이고 예. 인터넷 문화를 알기 때문에 띄어쓰기나 줄간격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 읽히게끔 썼다는 거죠. 그럼 상당히 훈련받은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저는 체득했다고 봅니다. 젊은 층이니까 그 문화에 익숙해서. 그렇죠. 20대였죠. 네, 여직원이. 그렇게 예. 됐기 때문에 저는 40대 분이 쓴 글도 보고 왔는데 예. 그분들 글은 보면 깁니다. 일단 서너 줄이 붙어서 한 문장으로 돼 있고. 국정원에 또 그 협력했다라는 그 네. 40대. 네. 예. 그러니까 글이 달라요, 그렇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오, 예. 창작 콘텐츠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이 확실히 어려운 시험 뚫고 들어가신 분들이라서 어. 글 쓰는 쪽들은 일반 기자들처럼 팩트 중심이 아니라 예. 흔들바위 같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흔들릴 것 같은데 밀어도 꼼짝 안 하는 게 여론이고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번 흔들 수 있게끔 뭔가 이 정말 가랑비에 옷 젖게 만들게 하면 글을 여러 개 올려서 공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예. 그 글을 자기가 쓰고 다른 아이디로 나와서 참 좋은 글이라고 얘기하고 예. 스스로 살짝 반론하는 것 같이 빈 걸 치다가 그 밑에서 아니다 공감이 됐다 하거나 그런 자작극을 하는 게 얼마나 그 로그아웃 로그인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해도 네. 쉽지 않습니다. 그거 번거로운 그래요? 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국정원 그 여직원의 글은
상당히 훈련된 글이었으나 네. 그 협력자 40대 네. 그 사람이 쓴 글은 영 인터넷 이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 네. 세대차가 느껴지는 글이었다. 나이 50대는 선생이 보기에 그랬다는 거니까요. 또 20살 분들이 보시기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댓글 알바 부대가 또 그 이 출몰하는 다른 영역이 또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주식 쪽에 관련돼서 그 주가 조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댓글이나 소위 찌라시까지도 살펴보는 쪽이 있고 큰 돈이 다니기 때문에 소위 작전 세력이라면 여론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안 할 리가 없다는 쪽이죠. 그쪽이 제일 파내기가 힘든 쪽이긴 합니다만 그런 쪽도 나오고 간헐적으로 건설업계에서 미분양인데 왜 미분양인지 알고 보면 여기가 알짜인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글이 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건설업체에서 어떤 팀 하나를 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쪽이고요. 간간히 저도 뭔가를 해야 된다면서 미리부터 그런 거 운영하는 데 있으면 좀 알아달라고 요즘 두당 얼마 하냐는 질문도 오는데 공식적으로 저는 그런 쪽에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곽 교수가 이 인터넷 에이전시 무슨 사장으로 잘못 알고 연락 오나 보죠? 뭐 다리를 놔줄 수는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의뢰 연락 오는 곳이 어딘지는 못 밝히십니까? 네, 그냥 뭐 내년에 출마하실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러십니까? 분위기 잡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를테면 컨셉 잡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쪽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포털에 보면 댓글 많은 뉴스 랭킹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데도 혹시 개입해 들어올까요? 분명히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경제적으로 갈려 있거나 중요한 건 그 미국 드라마 보면은 웬만한 경우는 돈을 따라가 보면 보인다. 이게 다이하드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서 뭔가 테러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은행 강도였다라고 했던 게 비슷하게 돼 있어서 비즈니스가 걸려있는 쪽들은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만 저는 많이 본 댓글은 그게 조작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수 이상이 클릭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의 랭킹도 있고 많이 본 기사 지역별로 분류가 되지만 아주 특별한 게 아니고서는 첨예한 정치 이슈가 있었을 땐 좀 다릅니다만 그 기사를 보는 건 호기심이 있어서 이 포털의 편집자가 헤드라인에 올리지 않은 기사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색 맞추기 위해서도 있고 뽑는 쪽도 에디터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 댓글 많은 뉴스다 모두 다 조직적이다 조작한 거다 이렇게 보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대신 이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나 오유나 뭐 이런 데서는 한 사람이 아이디를 30-40개 갖고 있다. 그런 사람이 한 10명 친하다. 그러면 조회수나 찬반 같은 걸 통해서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은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구성의 한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데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에 자민련이 있던 시기에 그 당시에 인터넷 생겼을 때 누군가 글을 하나 썼는데 관리자가 지웠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면서 그땐 댓글이 없던 그냥 글쓰기만 있던 시절이라 한 4-5개의 욕이 올라왔죠. 근데 그게 높은 분들 보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댓글 알바까지는 아니고 아이디를 만들어서 한 2페이지간 예찬론을 올려서 그걸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건 밀어치우기 전략이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미루는 게 있었다면 요즘 같으면 조회수를 올리거나 이 다른 방법에서 찬성 반대를 눌러서 어떤 이슈를 띄우거나 묻어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한계를 노리는 공략이 가능한 건데요. 국정원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업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거면 네이버 가서 작업하지. 네이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토론방이 없어서. 그렇죠. 네이버 아고라 같은 데 갈아주지만 미네르바 사건 이후에 아고라는 이슈가 나와도 뉴스로 많이 올라가지 않고 누군가를 띄워주다 보면 안 된다 하니까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유나 일베나 DC 인사이드 같은 데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또 조금 넓게 봐서 MLB 혹은 뭐 팔리쿡 뭐 이런 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유가 SLR 클럽까지 포함하게 되면 대규모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런데 한두 군데는 가 있습니다. 스포츠나 디지털 가전이나 이런 쪽이니까요. 그런데 여론을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그래서 대중 속으로 파고든 전략에 나갔다. 근데 이런 설계를 가능한 사람들은 정보의 흐름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왜 오늘의 유머 거기서 놀았을까가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요. 그런 쪽을 지켜보고 기사 취재가 많지 않은 쪽에서 이슈가 들어가는 취재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글도 있네 이게 화제가 되니 하는데 그게 반응이 되고 우리 커뮤니티 기사 떴어 하면서 댓글들이 또 달리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저도 사실 어저께 그 일베 사이트 매각에 관련돼서 한 라디오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라디오 측에서 뭐가 잘못돼서 하루가 연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일베 사이트에
그게 올라가가지고 겁먹고 빠졌나 보다 댓글이 수십 개가 나오면서 뭐 온갖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일베 사이트 근데 그 무슨 얘기예요? 좀 스토리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조선닷컴의 단독 보도였었는데요. 네. 그 나왔던 과정은 그 운영자 A 씨가 자신이 스스로 운영자라고 하면서 매각을 누군가에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산 사람이 B 씨. 살 사람이라고 나왔던 사람이 B 씨인데 이 B 씨의 제보로 나온 내용을 보면 33세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랄까 일베를 운영한 사람이다. 네, 자기는 만들고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걸 하나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한 달 운영비가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광고비가 한 8천만 원쯤 들어오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꽤 될 텐데 12억에 사라라고 B 씨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B 씨가 생각해 볼 때 뭐 매입해서 가격 조정을 좀 하거나 뭐 이러저러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좀 걸리는 것도 있었겠죠. 그 과정에서 주저하고 며칠 뒤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제안했었는데 딴 사람이 샀다라고 얘기가 명쾌하게 정리되면서 그 과정이 취재진에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일베가 매각됐고 그 금액이 12억이다라는 보도가 이루어져서 그 과정 때문에 드러나면서 사실 그 460몇만 정도로 그 랭키닷컴이나 이런 순위 사이트에서 140 몇 번째 순위로 올라가 있는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나 이 보수를 관심 있어하는 진보나 혹은 이슈 뭐 없나 하는 기자들까지도 그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가 됐는데 근데 그게 매매가가 12억이에요? 네. 그 사실 굉장히 적은 겁니다.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있었으면 잠재 가격 한 200억 이렇게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쪽이었었는데 그래요? 네. 다른 거 다 관두고 저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해볼까요 한번? 믿을 얘기를 해주시는 진지한 김종배 씨가 좋습니다. 전혀 믿기지도 않고요. 야 12억? 와 로또 1등 당첨금 오고 갔잖아요 지금 12억이면. 그렇죠. 근데 그 본인이 대학 교수가 되려면 일베 운영자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계속 이걸 하다 보면 힘들 것 같아서 스스로 나왔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일베에 의해서 신상이 털려서 스스로 공개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베 쪽에서는 동요가 좀 있어서 혹시 사이트 문 닫는 거 아니냐 라고 누군가가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면서 그러는 거라고 봅니다.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 더 키워서 더 많이 오게 만들어야 광고비도 하고 수익을 뽑는데 아니 사는 사람이 문 닫을 건 뭐하러 사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잘됐다 일베가 이제 바뀌겠구나라고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 막장 드라마가 자극적이어서 인기가 끄는 것처럼 일베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이걸 매입을 했다면 훨씬 더 조직적으로 더 극단화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튼 근데 일베 얘기가 나온 게 그래서 우리 곽 교수께서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루 연기가 됐어요. 네, 그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하기로 했다가 뭐 일정이 꼬였는지 그 다음 날로 하루만 미뤄주시죠.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러겠다 얘기했더니 그 사이에 압력에 굴복해서 방송이 취소됐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보고 저는 그걸 왜 저한테 보내주시나 모르겠는데 트윗으로 이거 보셨어요? 라고 누가 링크를 보내주는 거죠. 댓글을 달진 않고 저는 일베 회원은 아니니까 그냥 옆에서 그렇구나라고 보는데 한편에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기네들이 뭔가 잃었다. 살면서 참 지루하잖아요. 이 천하의 대한민국 팟캐스트계에서 1위를 계속하고 있는 김종배 선생 정도도 나도 사이트 해볼까? 라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일상에서 승리감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라디오 하나 안 나가게 막았다라는 오해만으로도 되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불안감은 아니었고 그냥 12억이라는 얘기에 고무돼서 하긴 요즘 팟캐스트 듣다 보니까 대출도 갚으셨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댓글 알바 얘기를 좀 했는데 가장 기초적인 걸 안 여쭤봤어요. 얼마나 봅니까? 그런 거 하면. 보통은 그 사람 두 당으로 얼마씩 되는 아날로그식 계산은 아니고요. 일정한 영향력을 미쳐줄 테니까 우리가 사업체 운영되게 해보자 라는 식으로 된다 그러면 운영자가 월에 한 500에서 1000만 원쯤 번다 그러고 실제로는 한 300에서 500, 600 정도 벌지 않을까. 운영자가? 네. 그 정도 돼가면서 비용 떨고 한 300만 원 이상만 되게 되더라도 자기 스스로 알바를 돌려서 자기는 그냥 버는 것 같이 될 테니까요. 적은 데들은 그 정도 되고 있을 것이고 누구나 자기들이 뭔가 철이 지나고 선거철이 오거나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당장 10월 재보선도 있고 당내 여론을 위해서 댓글 알바 써보시죠 하게 되면 흔들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 일부 그 옐로 저널리즘에 있는 쪽에서 기사 하나 써드릴게 광고 좀 내주시거나 저희 후원 좀 해주시죠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선거철과 마찬가지로 얘기가 될 것이고 뜬금없는 사람 이름이 올라오거나 정치권에서 이상한 기사 하나가 댓글로 많이 퍼지거나 하게 되면
저는 그거는 의심하고 봐야 된다. 네, 이슈는 접시 돌리기 같아서요. 예.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 계속 돌려야 됩니다. 예. 접시를 내려놓을 게 아니라 엉뚱한 접시가 돌고 있다면 누가 돌렸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겠죠. 그러면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종종 인터넷 여론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도 상당한 지금 뭔가가 잘못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요즘은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보게 될 때 매체명을 보게 되죠. 네. 몇몇 매체들이 특정해서 밀어주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아닌 경우도 있고 요즘 정치 재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고 예. 뭔가 한 자리 거두게 되거나 예. 내가 우리 지역에서 영향력이 여전히 있음을 발휘하고 싶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3명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들 때문에 밀려 있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슈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고 가정의당 5월 되게 되면 온갖 체육 관련 단체장들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뭐 가족 관련 단체장을 맡고 계신 여권에 계신 분들이 예. 기사를 하나씩 나올 때 예. 이게 리트윗에서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아. 라고 보고하려면 후원 회장들이 예. 본의 아니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요가 많네. 의외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시장이 큰데 예. 큰 돈은 안 될 테고 아.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지 놀면 뭐해 하는 분들이 많다면 예. 청년들은 어차피 인터넷에 끼고 하니까 예. 모니터 2대 붙여놓고 한쪽엔 미드 틀어놓거나 게임하면서 예. 한쪽에서는 댓글 자동으로 프로그램 돌리는 것도 예.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되는 아, 거죠. 근데 워낙 이제 이것도 과당 경쟁 구조로 들어가서 네, 깎아먹게 하고 있을 수익성은 이제 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수익성이 아주 없어서 업체들이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도는 것건 보니까 수익이 되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네, 빨리 없어져야죠, 사실. 없어져야 되고요. 여론, 진짜 이것도 여론 여론에서 조작 아닙니까? 확실한 조작이죠. 국정원만 여론 조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국정원 댓글 수준으로 저희도 해드립니다라는 업체들이 벌써부터 등장을 하고 있다고 예? 그 티가 안 나게 그 무슨 말씀이세요? 고급스럽게 집어넣으면서 예. 예컨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검색을 잘 안 하다가 예. 중급 수입차를 구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한 3천만 원대에서 예. 리스로 거기서 거긴데 예. 어떤 게 어떻게 돼 있을까. 대형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냥 이 유럽 차들은 뒤로 여전히 밀리기도 해요. 뭐 기아가 피가 없이 뉴트럴에 놓고 잠가야 돼서 발레 파킹 맡길 때 문제가 좀 생기기도 해요. 예. 차종이 휘발유가 많아서 이거 디젤로 사시면 고생하실 거야라는 댓글이 반복적으로 보인다면 예. 충분히 적은 비용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수입차 딜러나 뭐 했던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서 여론 조작에 충동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런 식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뭔가 꼭 필요한 정보로 찾고 싶은 사람에게 호도한 왜곡된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돼 있다는 점에서 네. 이젠 정말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할 때가 됐고요. 어허.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댓글인지 조작인지 솔직한 그 고백인지를 보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들에서 의사결정하고 있는 30, 40대들 대상으로 한 새로운 댓글 부대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고요. 예. 국정원을 계기로 들키지 않게 진짜처럼 다양한 목소리로 예. 써드립니다라는 제안들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알바의 세계를 지금 곽동수 교수와 함께 쭉 훑어봤습니다. 네. 참으로 새로운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고. 슬프죠, 근데 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인터넷 여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뭔가 상당히 심각한 지금 뭔가 조작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점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은 오늘 목요일로 옮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재보선 결과를 짓기 위해서 이제 요일 변경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 전에 지난주에는 소소한 특종은 아니었어요. 대단한 특종을 했어요. 바꿔주세요. 대단한 특종으로. 아니 저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매주 대단한 특종을 해야 돼요. 뒷감당이 안 되죠. 아니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매주, 저는 좋아. 매주 이름을 바꾸는 건 어떨까요? 소소하거나 대단하거나 아니면 특종이 아니거나 이렇게. 그냥 코너 폐지해버리는 수 있어요 지금. 반응이 좀 어땠어요, 민주당 안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네. 그 사실은 저는 그 제가 그 문건을 그 쥐었을 때. 네.
좀 웃기긴 약간 코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오사 전대 레이스를 막 밟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상당히 민감하죠. 상당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막 전화통에 일단 불이 났고요. 예. 뭐 좀 어떻게 내릴 수 없냐. 그래서 이게 뭐 팩트를 내릴 수는 없는데 예. 차라리 저한테 항의하지 말고 대선평가위원회에 직접 항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맞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뭐랄까 당황해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기사를 죽이거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도가 안 나오게. 네, 상당히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기사 안 써주나요? 그러면 기자들이? 글쎄요. 네, 하여튼 그죠? 뭐. 우리가 언론계도 한번 그 작정으로 한번 털어야 돼 진짜.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지난주는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자 어제 재보선이 치러졌고 결과는 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원병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네. 그다음에 부산 영도에서는 김무성 후보가, 네. 그다음에 그 충남 그 부여청양에서는 이완구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선거 결과 일단 좀 그 간략히 추려주시죠.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당선자가 60.5%의 득표율로 예. 32.8%를 얻은 새누리당 허준영 당선자를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예. 김지선 진보정의당 당선 저 후보 같은 경우에는 5.7% 예. 그리고 통합진보당 정태웅 후보는 0.8, 예. 그다음 무소속 나기환 후보는 0.2. 예. 예상했던 것보다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 때만 하더라도 예. 53.7% 그러니까 지난해 4.11 총선에서 노회찬 후보가 얻었던 수준에 그치지 예. 않겠냐. 예. 그리고 이제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예.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예. 훌쩍 넘겨버렸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도움 없이 또 진보정의당 등의 야권 연대 없이 당선된 수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자기의 파워가 상당히 있다 이런 걸 갖고 좀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부산 영도에서는 이제 김무성 당선자가 65.7%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민주통합당 김비호 후보는 22.3%를 받았죠. 3배 차이. 예, 따따블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 민병렬 후보는 12%를 얻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여청양에서도 이완구 당선자가 77.3% 뭐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황인서 후보가 얼마나 하겠냐 뭐 이랬었는데 그래도 16.9%. 워낙 약체 후보였어요. 예, 처음부터. 뭐 인지도도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후보를 굉장히 급하게 찾은 편입니다. 원래 이제 예정이 돼 있었던 후보가 충남도로 그냥 들어가 버려가지고, 네, 풍남도 이제 정무부지사로 들어가면서 공석이 된 후보 급하게 찾은 변호사 출신이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용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천성인 후보는 5.7 이 정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이 뭐 설당이 원래 뭐 있었던 그런 선거 지형은 아니었긴 합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뭐 그 부산 영도에 세게 올인을 하겠다 했지만 크게 뭐 결과로 반영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문재인 파워도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진짜 그 문재인 의원은 선거 뭐 지원 열심히 했나요? 부산 영도에서? 초반에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뭐 적극적으로 붙어가지고 선거 지원을 세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제 원래 좀 그 의지를 가지고 어머니가 거기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좀 붙어보려고 했다가 대선 평가 보고서에 그 순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내부에서 이거 뭐 선거 도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불만들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영향이 거기까지 부산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고심하다가 어찌됐든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상임 고문으로서 해야 되니까 네. 했지만 뭐 이렇게 혁혁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4석. 네. 원내 과반보다 지금 몇 석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4석인가요? 5석인가요? 그렇죠. 4석 정도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율이 보통 재보선 같은 경우는 그 투표율이 30%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41.3% 정도로 돼 있는데요. 선거구별로 나눠보면 충남 부여청양이 제일 높아요. 44.2%.
그리고 서울 노원병이 43.5%, 그리고 부산 영도가 36%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이후에 역대 재보선 투표율을 쭉 분석을 해보면 네. 제일 높았던 때가 2011년 4.27 재보선이에요. 43.5%. 이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뭐 야권연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쟁점이었고 이때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재보선이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재보선이었고 손학규 대표가 분당은 사실 민주당의 사지로 여겨졌었는데 이제 당시에 나가서 이제 선전을 했었고 예, 당선이 됐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끌었던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사실 대중들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많았던 선거는 아니었다. 조용한 선거였죠, 사실.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선거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사전 투표가 이번에 도입이 된 거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선관위 관계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총선과 대선 큰 선거가 2개나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민들도 지친 거예요, 선거에.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워낙 판세가 뚜렷하게 초반부터 계속 점쳐졌기 때문에 이건 보나마나 결과는 뻔한 선거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 속에서 치러진 그런 선거는 아니었다. 그나마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역시 사흘간의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 투표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선관위 관계자들이 분석을 하고요. 또 정치권 관계자들도 사전 투표 유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향후에 10월 재보선이랄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도 그렇죠.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이제 선거 결과는 나왔고 주목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당선자하고 김무성 당선자인데 이 2사람이 이제 그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죠. 그걸 한번 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제 안철수 당선자. 네. 이 그 당선 일성이 뭐였냐면 안철수의 새 출발을 지켜봐 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약간 시간은 걸릴 것 같다는 말도 하기는 했는데 네. 자. 이 말에 어떤 뜻이 담겼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어제 보셨어요? 당선 인사할 때? 아니, 전 못 봤어요. 당선 인사할 때 보면 김무성 후보나 이완구 후보 같은 경우 활짝 웃으면서 굉장히 뭔가 승리감에 이렇게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반면. 부인교 안고 그러더만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뭐랄까 굉장히 표정이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뭐랄까 환하게 웃기보다는 약간 결기가 있는 표정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음기를 살짝 띄긴 했으나 이게 만면에 그동안 자기가 여러 가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 예, 여하튼. 그런 표정을 저는 보면서 저 사람이 향후에 어떤 말을 할까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역시 아주 간명하게 안철수 이제 노원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철수의 새로운 출발을 잘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긴 게 뭐냐 이런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문득 제가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을 아마 저하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당선자 그때 이제 김성식 의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발 구름 위에 안철수, 붕붕 떠 있는 안철수 잊어달라. 이제 안철수는 땅깨 안철수로 땅깨 안철수로 인식을 해달라. 무슨 얘기냐면 대선 주자 안철수는 약간 구름 위에서 의제와 그렇죠. 메시지와 그렇죠. 그다음에 대중성과 이런 속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고공 플레이를 많이 그렇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이제 내려와야 된다. 땅에 발을 딛고 그리고 철저하게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란 과연 무엇이냐. 주민들하고 철저하게 소통하고 지역을 쫙 그러니까 바닥 민심을 쫙 훑으면서 당장에 직면한 한국 정치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 이거를 좀 파악해가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가 진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본인이 그 얼굴에서 묻어나는 표정에서 읽혀졌던 게 저는 바로 이제 그런 점이었던데요. 이분이 실제로 선거를 굉장히 막 선거 일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예. 아마 하루에 한 15개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다녔던 것 같은데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기가 정말 막상 이 현실 정치 그리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구름 위에서 떠다니면서 생각했던 그런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더라. 예.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랄까 몸으로 체득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좀 메시지로 담은 게 아닌가. 앞으로 뭔가 자기가 좀 작정하고 뭔가를 해보겠다. 예.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한 하나의 상징적인 어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건 좋은 메시지죠. 좋은 신호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국회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그 구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제가 쭉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 꼭 그렇지만 않더라. 언론에서는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철수 이제 그 당선자가 원내로 진입을 하면서 야권의 세력 구도가 바뀔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저도 하고 다니죠. 예. 그러면서 뭐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이제 끌어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 꾸리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안철수 후보, 안철수 당선자의 최측근 관계자들을 어제 제가 쭉 전화를 다 돌렸거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까 당장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고 안철수 세력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르면 10월 재보선 이전, 늦으면 10월 재보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 이전 이렇게 두 단계 투 스텝으로 잡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뭔가 본격적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다 거쳤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또 안철수 후보 자체가 굉장히 사람이 신중한 스타일이잖아요. 뭔가 섣부르게 뭐 막 이렇게 말을 만드는 스타일은 아니고 말이 앞서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선거 승리 전략에만 굉장히 올인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그런 스타일이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주변에, 그러니까 주변이 나선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당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쪽의 공식 입장은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신당 문제를 포함한 정치 관련 활동 전체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를 하지 않았다.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발 기자들이 실체를 갖고 취재를 해달라. 왜 이렇게 막 앞서가가지고 뭐 민주당 누구를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할 거고 뭐 향후에 안철수가 무엇을 할 거고 막 본인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기자들이 막 너무 앞서가가지고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실체가 뜨면 그때 그걸 갖고 취재를 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하던데요. 근데 일단 안철수가 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링에 올랐기 때문에 그가 하는 오늘부터가 바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발언, 어떤 의정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체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 이를테면 하나의 뭐 이제 보이는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가 보이는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새 정치가 그러면 뭐 금방 되냐,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자판기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금방 뭐가 딱 누르면 딱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다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철수 신당일 수도 있고 또 그거는 별도일 수도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은 어떤 현실 진단에 기초한 거냐면. 한 의원이 평의원이 원내에서 마이크를 잡는다 해서 그것이 여론화되고 뉴스의 중심에 서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여의도 구조에서 결국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나 이런 지위가 됐을 때하고 이게 이제 그 나오는 파장과 영향력이 다른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한 의원 안철수로 있을 때 오히려 그의 위상과 활동폭이 좁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안철수 당선자가 원한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대로 또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교호작용이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장윤선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대로라면 아직 그 안철수 캠프 쪽에서는 그 밑그림, 계획, 실행표가 아직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당선자가 국회에 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이거일 것이다. 뭐냐? 소수의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렇죠. 뭐냐면 이게
그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송호창 의원하고 딱 둘이거든요. 둘이서 무소속 연대를 한들 둘이서 손잡고 뭘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네. 지금 총선이 벌써 3년 아직도 3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민주당에서 우호적인 감정,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당적을 이탈해서 네. 안철수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뛰쳐나갈 네. 이런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오사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민주당 안에 역학구도를 그렇죠. 예, 민주당 역학구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다른 게 그러니까 정치는 계속 움직이는 생물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걸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딱히 그 그림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안철수 쪽은 일단 들어오고 링 안에 들어왔는데 링 안에서의 분위기와 바람이나 이런 것이 어떤지 안철수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또 판단하겠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보기를 상당한 시간 동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인 전망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안철수 이제 당선자가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필요 조건은 10월 재보선 결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10월 재보선 결과 그러니까 10월 재보선에서 안철수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출마를 해서 안철수의 힘으로 예를 들어서 당선을 시킨다라면 네.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요. 그때는 확 흔들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대선 이후에 사실 안철수의 파워가 어느 정도로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의 의구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주판을 잘 챙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10월 재보선 결과가 사실은 어쩌면 분수령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 10월까지는 이제 뭐 어제 당선된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당장은 뭔가 바로 어떤 뭐냐면 이 정치적인 새 확장을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은 좀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초점을 그러니까 좁히죠. 자, 아무튼 이제 의원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의정 활동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의정 활동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느 상임위 가고 물어봤는데 싶답니까? 상임위 본인이 원하는 거는 교육 문화 쪽을 원하는 것 같아요. 교문위 쪽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사실 노원이라는 지역구의 특성이 거기가 이제 그 3, 40대 그 저기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계동이죠. 상계동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기 학원가도 노원의 강북의 학원가의 중심이 노원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교육 문제를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성토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바닥 민심에서 교육 문제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당신이 의회에 들어간다면 이런 교육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라. 특히 사교육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세워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교육 문제에 천착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상당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천착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건 본인의 일지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지망. 네. 그런데 근데 본인이 원한다고 그냥 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죠. 또? 예. 상임위를 배정을 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입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 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안철수 의원에게 어떤 상임위를 배정해 주느냐 이게 이제 좀 갈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데가 정무위, 농수산위, 국토위. 이 세 개 정도의 선택지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경제 관련 상임위네. 그렇죠. 그러니까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이 중에서 의장이 찍어서 당신 일리 가시오 이렇게 할지 이것은 의장 마음이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선택하는 대로 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무소속 같은 경우는 또 국회의장이 당신은 이 상임위 가서 오면 그냥 거기 가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혼자서 뭘 싸워줄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교섭단체냐 아니냐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요. 서글픈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어찌됐든 이제 그 중소기업 CEO 출신이기도 하고 경제민주화를 주창했기 때문에 정무위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 선택지가 어디로 갈지 이것은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좀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비서진을 꾸려야 되는데 그게 상임위 배정이 돼야 비서진을 꾸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중요하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의회 실무진을 짜는 문제가 제일 또 그러니까 예.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보좌진은 어떻게 짤 거냐. 예.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어제부터 골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캠프 내부에서는 좀 원하는 분들이 손을 좀 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일단 정작 국회에 들어오면 국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구를 살필 수 있는 지역구를 또 핸들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실무적인 일부터 챙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언론에서는 거대 담론과 새정치 막 그 야권 전체의 구도 막 안철수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큰 그림을 언론은 그리고 있지만 정작 안철수는 보좌진을 어떻게 짤 거냐, 상임위는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골몰하느라 정신이 없더라. 취재를 정작 해보니까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체크 포인트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안철수 의원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네. 한 의원으로서 평의원으로서 국회에 들어가서 자신이 그 대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새정치 네. 라고 하는 씨앗을 어떻게 뿌릴 것이고 어떻게 온몸으로 부닥쳐낼 것이냐. 네. 사실은 이거는 또 국민들이 지켜볼 그렇습니다. 부분이거든요. 네. 지켜봐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예. 아무튼 네. 그 체크 포인트는 좀 여기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김무성 당선자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김무성 당선자가 뭐 부산 영도에서 당선이 될 거다라는 것은 뭐 초기부터 이미 전망이 됐었던 거고, 네. 그거는 뭐 사실은 짚을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네. 당선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 사람이 대선 때 그 박근혜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걸 움켜쥐고 가져갔던 강력한 카리스마와 이런 것들을 이제 끌고 가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네. 여권 내 이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그 체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어제 제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니까 당내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일단 원내에 입성하면 당에서 상당히 큰 축을 형성하게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 판도가 확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친이계, 그러니까 친이명박계하고 당내 소장파, 이른바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젊은 그룹들은 현재 황우여 대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뭔가 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스맨이고 뭐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이게 뭐냐 이래갖고 당이 되겠냐 이런 그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따라서 김무성 당선자가 원내로 다시 진출을 하게 됐으니 앞으로는 새누리당이 뭔가 집권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데 김무성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라기보다는 기대를 하더군요. 왜냐하면 현재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이제 막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서서 그를 도왔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년 대선 때 보면 과거사 문제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굉장히 이미 막 힘들어할 때도 그때도 이제 해성과 같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대선 캠프를 확 장악을 한 다음에 일을 확 하고 저는 그 김무성 의원이 막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새벽에 막 호루라기 불러가지고 집합하고 자기는 락브락부 침대에서 자고 막 이러면서 선거 지휘를 했다. 그랬대요? 그럼요.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렇게 했던 어떤 리더십을 당에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이 오면 뭔가 새로운 그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다. 이렇게 박근혜한테만 눈치 보는 그런 당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당권을 잡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런 당권을 잡기를 바라는 축들이 있는 거죠. 김무성이 등장해서 뭔가 청와대하고 올바른 당청 관계를 정립을 하면서 할 말은 하고 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보수가 눈치만 보는 보수가 아니라 할 말을 하는 보수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보면 당권을 쥐었으면 좋겠는데 원내대표 경선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대표는 황우여 대표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예요. 그러면 이분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흔들 수 있다. 흔들어서 지도체제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정치적인 루트를 밟는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뭐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 역시도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따라서 새누리당의 의석을 그렇죠. 만약에 잃게 되거나 과반을 점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서 그렇죠. 지도부 교체론이 일고 그러면 황우여 대표 체제가 조기에 물러나면서 조기 전대론이 일고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 체제가 새롭게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전망이 엇갈리는 게 뭐냐면 이 김무성 그 당선자의 정치적 좌표가 네. 도대체 뭐냐. 원래는 원조 친박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중간에 갑자기 박근혜 당시 의원이죠. 네. 갈라서면서 친이 쪽으로 갔어요. 네. 그랬다가 대선 막판에 다시 구원투수를 자임을 하면서 또 박근혜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박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건데 양쪽에 다 걸쳐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분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게 된 게 민취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YS 막내, 맞습니다. 그러니까 YS계의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출신이고 YS계의 막내고 그러면서 이제 민자당부터 해가지고 쭉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제2인자를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을 보면서 결심한 바로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2인자를 두지 않는 스타일이긴 하나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리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박근혜,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부산에서 박근혜 돌풍을 일으키면서 당선돼가지고 사선 배지를 달고 이랬어요. 이분이 지난 총선 때. 막 그랬던 것처럼 이분은 어찌됐든 할 말은 하면서 박근혜하고 각을 세울 때는 각을 세우고 필요할 때는 박근혜하고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친이명박계하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두루두루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김무성식 정치를 한다. 그래서 이분이 뭐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이분의 정치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당권, 필요하면 대권, 뭐 이렇게도 쭉 승승장구할 자기 노선, 자기 정치를 할 스타일이지 누구의 얽매여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야당은 모르겠는데 새누리당은 차기 당권이 어떻게 되느냐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그런 측면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당권 막 이제 새누리당 초선 재선 의원들은 현 지도부 체제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나서서 이분이 당청 간에 제대로 된 바람직한 관계도 규정해주고 리더십도 세워주고 황우여 대표가 잘못하면 뭐 쓴소리도 하면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이분은 그것도 이제 지금 국정 초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척을 지면서 박근혜하고 각을 세우면서 자기 정치를 할 사람은 아니다. 이게 지금 집권 말기면 그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집권 초기에 눈밖에 날 짓은 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아까 그 초재선들이 그러면 원하는 바람직한 당청 관계는 뭡니까? 할 말은 하는 당입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청와대입니까? 네, 그거를 이제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지난 인사 파문 파동 때 사실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자기 존재감이 전혀 없다 이런 비판을 막 받으면서 남경필 의원이랄까 뭐 조혜진 의원이랄까 뭐 등등이 나서서 막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제 물론 침묵하는 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뭔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정치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제대로 된 당청 예스맨들이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이제 다 관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에 있어서 당권 투쟁의 그 본 라운드는 내년이 아니고 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그때가 이제 집권 말기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당권은 결국은 자기 파의 의원들을 얼마나 포진시키느냐 이게 이제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권 경쟁의 본 라운드는 그때 가서나 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해 봐야 되는 것이 그동안에 진보의 전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보수의 전쟁이 한판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방금 말씀하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소위 이제 그 새누리당 안에서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젊은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원조 친박
원박이라고 그러더만요. 요새는 원조.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 그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원조 보수들 간의 갈등 구조 속에서 뭔가 대대적인 전쟁이 한판, 보수의 전쟁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그러면 김무성 당선자는 원조 보수입니까? 개혁 보수입니까? 원조 보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여러 번 이제 설화에 휘말렸는데 네. 그 휘말렸던 설화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네. 심각한 수준에. 심각한 수준인데. 네. 근데 아까 이게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개혁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김무성 당선자가 원내에 들어와서 좀 그 할 말은 하는 당을 이끌어주기를 또 원한다. 네. 이것도 안 맞아요. 궁합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당선자와 김무성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야권과 여권의 세력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이걸 좀 짚어봤습니다만은 언론에서 그렇게 뭐 호들갑 떨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장 뭔가 가시적이고 큰 균열이 오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그 사실은 그런 전망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막 그 딱 붙어가지고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안철수 진영도 그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일단 당선이 되고 나서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예, 거기에 올인을 하겠죠. 네. 예.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입성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랜드 플랜을 갖고 들어오는 셈이긴 할 텐데 그 패를 초장에 까서 자기가 다치거나 해를 입는 그런 상황을 만들 사람은 아니다. 이런 크죠. 것이죠. 예. 그리고 과하게 정권의 임기 초반에 기스를 내는 것이 과히 이제 새누리당 정서에 맞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렇죠. 어쩌면 김무성 의원은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인 태도로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낫겠다. 근데 다만 당내에 이제 초재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답하고 못 견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으나 그것을 뭐 당신들의 의견 존중한다. 그러나 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시간 벌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정치 분석 기사를 보다 보면은 종종 허망함을 느낍니다. 뭐냐면 여의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만 가지고 공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난 몇 년간의 정치의 움직임을 보면 특히 야권의 움직임을 보면 이른바 시민 정치의 영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에 따라서 여의도 야권이 종속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이런 점에서 지금의 분석들이 과연 유효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이후로 시민들의 정치적인 관심과 열망, 한마디로 줄여서 시민 정치가 많이 침잠해 있기 때문이죠. 자, 특히 야권의 경우에는 이 시민 정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야권의 생기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까. 뭐 이건 일반적인 분석일 것 같은데 이게 언제나 이루어질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